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동안 뭐 한 달 넘은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동안 뭐 바쁘셨어요? 아니면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뭐 아니 시사본부에서 연락을 주시는 거지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저도 잊어버리게 돼요. 네. 그죠? 네. 한 한 달에 손에 한 말씀. 번. 네. 그나저나 못 뵙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네. 당에서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징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쨌든 언론에 나와서 당과 이제 대통령 비판한 걸 가지고 뭐 당의 발전을 뭐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예.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지도부나 대통령이신가요? 그게 저는 좀 헷갈리는데 민심 이탈하지 말라고 제가 비판하고 쓴소리한 건데 응? 근데 이분들은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그 한창 뭐 오염수 그다음에 저 해병대 그다음에 홍범도 뭐 양평 이런 네. 것들이 막 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총선에서 이 힘들다. 특히 수도권은 폭망이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니 근데 뭐 기본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의 발전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당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긴 어떤 한데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런 징계를 받으시는데. 저한테 통보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결정됐다. 통보 저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기자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징계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네. 그럼 징계 엊그저께 내용은 저녁 어떤 때. 내용입니까? 이제 주의 촉구 뭐 이런 건데 이게 아주 고약하죠. 왜냐하면 무슨 당원권 정지 이런 거면 제가 막 소명도 하고 난리를 칠 텐데 반발을 하고. 네. 근데 주의 촉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막 난리치기도 뭐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뭐 소명 절차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하게 막 소명 따지고 뭐 하고 할 거 있나요?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그리고 따질 만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 어쩌냐. 그다음에 기분 나쁘다고 징계하냐? 징계권 엄청나게 남용하네. 우리 당은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하면 조금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면 징계를 다 당하는 당이구나. 이거는요. 제가 자유 얘기 꺼내지 말라. 자유 얘기.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자기 발언, 정치라는 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특히 우리 당은 지금 전부 다 공천 받으려고 줄 서서 난리인데 아마 이분들은 공천 받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쓴소리 계속하면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를 주면 공천에 불이익이 올까 봐 또 납작 엎드릴 거라고 또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은 공천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죠? 예. 네. 그럴 문제는 아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할 얘기는 끝까지 한다. 지금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리셨는데 YS가 했던 그 발언 내용 같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국민의힘을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해도 네.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고 결국 순리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정치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니라고 하고 듣기 싫다고 뭐 뭐라고 하고 징계를 주고 난리를 쳐도
국민들 민심의 이탈에서 자꾸 문제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어떤 특히 정책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계속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그럼 결국에는 순리대로 가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갖다가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런다고 제가 입을 닫을 리도 없지만. 네, 주변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당을 이제 떠나는 순간은 이제 포기할 때겠죠. 포기. 아무리 오히려 더 해도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 당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 그러면 떠나겠죠. 그럼 아예 정치를 안 하든 아니면 하게 되면 이 상황을 내가 그러면 이 당 안에서 얘기해서 안 되니까 내가 바꾸겠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겠죠. 고민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한번 당의 쓴소리를 더 해보려고요. 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해서 뭐 장관이 될 가능성도 열어둘 수도 있고 또 공천도 좀 더 손쉽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정치인으로서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익이 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정치인 이현주가 민심을 잘 새겨 듣고 민심과 같이 가느냐. 저는 그래서 국민들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길을 가느냐.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느냐.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느냐. 저는 그게 정치인으로서 궁극적인 이익.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궁극적인 이익이라는 게 자리나 뭐 그까지 공천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뭔가 역사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름을 좋은 의미에서 이름 남기고 역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겠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그 자리가 그까짓 게 뭐라고. 물론 장관 자리가 좋긴 하지만 그거 예를 들어서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 하다가 나오는 건데 하고 나서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월급이 그렇게 탐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눈앞의 이익이라든가 자리를 탐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평가를 듣고 내가 정치 참 잘했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치를 했어. 이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훌륭한 저도 잘못할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도 그랬었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 굉장히 많이 해서 또 문재인 정권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요.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내가 뭔가 여당이 되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납작 엎드린다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정권 비판 막 했던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결국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반반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엄청나게 증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1006쪽의 검찰 의견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직접 1006쪽을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상당히 법원이 정무적으로 압박을 좀 받긴 하겠다. 이렇게까지 검찰 정권 또 여당에서 난리인데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800페이지 정도의 그 결정문 나온 걸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뭔가 좀 못마땅한 건 있는지 몰라도 이 결정적인 증거는 많지는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게 천인공노할 범죄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들게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재판 받으셔야 되고 끝에 가서는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판단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 구속을 시켜서 수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동안에 도대체 뭐 어떻게 보면 후보 시절부터 하면 이런 건들을 가지고 한 2년 그러니까요. 가까이 지금 계속 우리가 정치권의 핵심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했던 것이고 검찰은 또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타격이 강하게 크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강하게 견제한 거죠.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압수수색과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거의 주도했잖아요, 이 사건들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이거 절대 뭐 이게 유죄다 무죄다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제 지키면서 그냥 조용히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정치의 중심에 이 사건 가지고 막 활극이 벌어지는 이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쪽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더 이상 이 사건들을 가지고 정치판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검찰이 조용히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조용히 수사 이제 마무리하시고 빨리 기소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더 이상 막 그 정치권에 시끄럽게 하지도 말고 또 법원에서도 조용히 사법 처리 재판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조용해질까요? 저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겹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사건만.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됐지만 조금 큰 것만 보더라도 탄핵 때 즈음부터 해서 지금 거의 2016년부터니까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한 7년여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구속,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200명 넘게 측근들 구속, 그리고 5명 자살, 그리고 나서 대통령 48년 구형.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전부 다 흥분해서 그때 몰랐지만 이거 너무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 한복판에 검찰 수사가 주인공이 되면서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걸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증오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증오만 남았어요. 그죠? 상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뭔가 통합과 어떤 개혁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또 검찰 가지고 또 적폐 수사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다시 검찰의 수사가 정치 전면에서 계속되면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정치 전면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정말 저는 망국의 길이다. 이거는 거의 무신 정권이에요. 무신 정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죠. 민생으로 돌아올 때다. 그렇죠. 추석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들 삶 그리고 안보도 위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저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휴전을 좀 하고 네. 저는 좀
이렇게 다시 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특히 여당에서 더 이상 비난하고 막 화내고 또다시 막 집착하고 구속에 이러시지 말고 네. 예, 정말 좀 형님다운 모습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그렇게 바라시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근데 같긴 그렇게 합니다만.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로. 자, 여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추석 명절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기사회생 하신 거고요.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끌어왔지만 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수사 요 정도 선에서 어쨌든 수사는 마무리 순으로 가고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아마 중도층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민의힘의 아주 극렬 지지층은 좀 속상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대의 정치적 그러니까 정적이죠. 정적을 이렇게 상대의 어떤 사건을 막 통해서 사건을 막 후벼 파서 괴멸시키고 그래서 이거 거의 활극이잖아요. 활극. 이렇게 해서 상대를 죽인들 사실은 그런 방식은 계속 반복이 돼요. 보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는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지지층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상대의 입장 그거를 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탄핵 직후에 그 적폐청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이 너무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개혁과 통합으로 나가지 않고 상대를 괴멸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너무했구나. 결국에는 검찰의 칼이라는 것은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썼을 때는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게 좀 돌아보고 이 보수층도 그때 우리가 당했는데 또 지금 상대를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것을 막 앞장세워서 그래서 정치가 사업화되는 것을 우리가 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뭔가 정치를 복원시키자.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추석 때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들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좀 안심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그죠? 활극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야 간에 지금 전쟁과 같은 활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 이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책임론도 나옵니다. 그렇게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고 뭐 정권 보복이냐 또는 야당 탄압이냐까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다. 한 장관의 거치, 한 장관의 책임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수사를 본인이 하신 건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총장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때 체포 동의안 그 의결을 요청할 때 보면 벌써 두 번째 할 때마다 본인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고 마치 본인이 수사를 책임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검찰총장이 원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별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를 본인이 다 일일이 지휘해서 본인이 다 움직인 것처럼 인식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정무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그 이제 위증교사 그거를 제외하고는 소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난리를 쳤는데 이 뭔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 수사한 결과물에 비해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실력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다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사에 역량이 부족했고 그 역량이 아니면 이게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면 실제로는 큰 그게 없었는데 계속 그걸 블러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블러핑했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언론에도 얘기를 했던 게 왜 법무장관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왜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 법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야 된다. 최소한을. 어차피 의원들은 다 알고 다 읽어보고 오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다 하고 오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정을 싣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수사한 담당 검사처럼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인 만큼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 있죠.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탄핵이라는 거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률 위반이 있을 거냐, 이게 직권 남용이냐 그러면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오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직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냐. 저는 검찰이 자꾸 직권 남용, 제3자 뇌물죄 막 이런 거 배임죄 이런 거 남발하는 것도 싫고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걸 가지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 막 걸고 이것 자체가 지금 뭔가 상호 이렇게 막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서로가 검찰과 정치권이 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또 그러고.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자제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제할 때가 됐다. 절제할 때가 됐다. 이제 제발 그만 흥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실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올해가 1% 초반대 성장인데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건가 이런 걱정들도 되고 지금 물가가 추석 앞두고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국민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나가서 막 인사하고 이러면 욕만 먹을걸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한다. 지금 그런 건 일단 둘째 치고요. 사실은 여기서 물론 지적할 거 지적하고 저는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먼저 국민을 생각해서 좀 더 대승적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그게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이제 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야당의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 기각된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만나야죠. 그분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야당 대표. 어쨌든 170석, 180석의 야당이고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뭔가를 합의를 하려면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안 만난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범죄자를 어떻게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사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에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범죄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설사 나중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를 이게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분이 무죄냐 유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재판 과정은 재판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계속 정치를 개점휴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손준성 검사인가요? 그분은 재판 중이었는데 승진시키셨잖아요.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했겠죠. 그거는 그죠? 그 보고 안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판 중인데요. 승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밑에 어쨌든 검사 그 잘 아는 그리고 그 가까운 검사에 대한 인사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야당 대표는 못 만납니까? 재판 중이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를 사적 감정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공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2차 개각의 형태로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 후보자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자, 대통령이 인사 제2차 개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도 정말 우리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인사였죠. 심지어는 신원식 장관 후보랑 그 김행 후보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MB의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했다라고 하던 유인촌 장관 후보, 그리고 특히나 그분이 과거에 어떤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이게 완전히 지금 묻혀버리고요. 그분은 아예 그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앞에 두 분이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데 보면 어쨌든 말도 말이지만 과연 이렇게 그 어떤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권을 수호하는 어떤 일선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행 후보자 문제는 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나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사권을 갖다가 일종의 이렇게 너무 오바해서 이렇게 막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인사권이라는 것은 인사권과 재정권이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고요. 그것은 이 공적인 권한이에요. 내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핵심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막 그 인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 이 인사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과가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니까 그냥 의뢰이 그러려니 해도 야당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럼 여론 한번 보세요.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론도 안 좋고 야당도 반대를 하고 이러면 이게 민주적 통제의 어떤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존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